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충청도에 거주 중인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너무 아까운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께 보고 싶어졌어요. 여러분은 동서 관계가 친숙한 편이신가요? 제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 중 몇몇이 동서 지간이 아주 좋아서 그들을 보면 부러움과 놀라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 동생과의 관계는 매우 좋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서로 모른 채로 살고 있어요. 제 동생들이 제게 상처를 줬거든요. 시어머니조차도 동생들 때문에 우리를 보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둘 다 집에 잘 와야 한다는 조건에도 불구하고 둘째 동생으로 인해 집안이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2살이나 더 많아서 큰 형님이라고 생각했는데 형제 간의 관계가 이상해서 당황했어요. 회사에서도 어린 선배한테 연령에 대해 따지는 말을 들어서 씁쓸했어요. 동생들이 사회생활을 오래 했지만 생각이 뒤죽박죽해서 당황스러웠어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면 덜 놀라운데 사소한 일로 갈등이 생길 때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런 일이 있었네요. 남매들만 간만에 모이기로 해서 만났어요. 둘 다 수도권에 살고 있었고 나와 남편은 충청도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주 만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번만은 강제로 만나자고 해서 모였어요. 하지만 둘째 동생은 저를 건드릴 생각 없었어요. 나보다 3살 많은데 술을 따르러 하면 너무 서운했어요. 그래서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다가 둘째 동생이 실수를 했었어요. 그 일련의 상황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지 않을까요? 얼마나 화가 많았는지 몰라요. 우리 이제 어서 배추를 다 했으니까 총각 김치만 하면 돼요. 제가 속을 더 버무릴 테니까 막내 동서랑 같이 마늘 좀 더 챙겨줘. 형님, 그 총각 김치는 안 하면 안 돼요? 어머니한테 총각 김치까지 하는 거를 깜빡했다고 말씀해야 해요.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말씀드려. 어머님이 어제 내내 다 준비해 주신 건데. 이거 얼마예요? 조금만 힘내서 빨리 끝내버리자. 아, 제가 못해요. 형님이 제 나이를 알면 이렇게 힘들다고 이해하실 텐데요. 얼마만큼 더 누워있을게요. 김장을 백백 포기한 것도 아니었고 시어머니가 재료며 이것저것 다 준비해 주신 거였는데 시댁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힘들게 느껴졌어요. 그 와중에 더 어려웠던 건 자기들 간의 관계일 텐데요. 막내 동서하고 셋째한테 정말 귀중한 경험이었어요. 3살이 더 많다고 자기는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김장할 때 누워 버리는 것도 가관이었어요. 어머니 안 계시면서만 그랬어요. 자기 나이 가지고 나대던 둘째 동서에게 한 방을 맞게 되는 일이 있었어요. 그건 제 친동생 덕분이었어요. 형부 정말로 굳이 안아주셔도 괜찮았는데 왜 굳이 오셨는지. 사실은 형부 때문에 너무 힘들어. 알면 좀 잘해라. 너희 형부가 너 가게 매상 올려주려고 오늘 일부러 여기로 왔다고 해. 그러니까 서비스도 좀 더 팍팍 내주고. 당연하지. 주기 싫은데. 우리 형부. 생각해보면 서비스 정말 잘해주시는 형부님 언니가 어디서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참 독특하시네요.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얼른 안주 준비해주세요. 사장님, 3달에 한 번씩 꼭 만나는 형제 모임이었어요. 그 모임은 제 여동생이 운영하는 맥주퍼에서 열기로 했죠. 그날 우리 부부가 돈 내도록 하고 거기로 가자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둘째 동서가 숨겨둔 비밀이 드러나 버렸어요. 뭔가가 드러났다면 이게 뭔 일인가요? 자, 이건 뭔 일입니까? 어머, 지영야, 넌 지영 아니니? 한글여고 3학년 2반, 이지용야, 나 소민선도부 소민이. 이 녀석이야. 무슨 우연히 이런 일이 다 있어? 네, 오랜만이다. 잘 지내나? 넌 여기서 어떻게 온 거니? 너무 반가워. 자리 잡으려는데 제 여동생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 동서를 보고 반가워하며 뛰어나왔어요. 아르바이트생을 보니 우리 여동생은 둘이 친구인가 물었어요. 우리 사장님은 제 고등학생 동생이에요. 고등학교 때는 친했었지만
졸업 후에 연락이 뜸해져서 오랜만에 만났네요. 뭐야, 그래? 동창이라서야. 나이도 맞죠? 소민 씨, 나와 1살 차이잖아. 맞아서요. 아르바이트생의 결정적인 대답을 들은 후 둘째 동서와 둘째 시동생을 제외한 우리 부부와 여동생만이 남아 있었어요. 셋째 시동생과 우리 부부는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강아지처럼 살며시 이쪽 저쪽을 주시하며 아르바트상과 둘째 동서의 안부 인사가 끝나고 우리는 테이블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당연히 정막이 흘렀죠. 그리고 그 정막을 깬 사람은 사건의 주인공 둘째 동서였어요. 둘째 동서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더라고요. 아니요, 형님. 아무래도 너무 동안이셔서 아유,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 보이네요. 형님이 제보다 3살 많으신 걸 당연하게 3살 어리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형수 나이를 깜빡했나 봐요. 너무 바빠서 그런 거겠지 뭐야. 그렇게 말한 둘째 동서는 농담이다 싶게 형님이 너무 동안인 것 같다며 호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그건 동안인 수탓이 아니라고요. 나는 그 말들을 듣고 그냥 무마되지 않았어요. 나는 속이 나기 싫었어요. 우리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자기 동생의 충성이 없어 불만을 품고 있으셨죠. 결국 그 술자리는 당황스럽게 끝나곤 했고 그 뒤로도 둘째 동서와 나의 관계는 좋지 않았어요. 얘야, 이번에 두 동서 만나면 본색을 드러내줘, 알겠지? 내가 너희 얘기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런 친척이 있다고 질색을 한대. 공무원이 뭔 벼슬이 아유, 웃겨. 정말 내 말이 아니요.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공무원 시험에서는 인성도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고 정직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시험을 통과하고 있어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옳지 않아요. 이야기 속 주인공은 어머니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그런 행동을 반대했어요. 이야기 속 인물들은 자기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로 진정한 공무원들과는 다릅니다. 함부로 일반화하여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변명 없이 반성하도록 독려내야죠. 현 아가씨께 조심하시라고요. 도전해보세요. 공무원 시험 붙을지 알아요. 1등 신부감이 공무원인데 형님도 공무원 되셔서 1등 신부감 타이틀 따면 되죠. 솔직히 집에만 있으라면 저는 눈치 보여서 못 있을 것 같거든요. 아유 동서 형님 머리 다 굳어지 형님 결혼하고 나서 바로 일 그만두신 거 아니에요? 아유 부럽다. 저도 형님처럼 취직하고 싶었는데 저렇게 개소리를 하는데 제가 가만히 듣고 있을 수 있겠어요. 나비처럼 날아올라 벌처럼 거세게 쏘아 붙였죠. 나처럼 상팔자 되려면 둘 다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거 아니야네. 형님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요? 아니 농담으로 하는 말이 무슨? 그렇게. 농담이었어. 나는 동서가 나 부러워서 진심으로 하는 줄 하기는. 우리 수천이 아빠 같은 사람이 흔하지는 않지. 능력 좋지. 인물 잘났지. 성품 좋지. 둘 다 다시 태어나야 될 것 같은데. 형님 사람 말하고 있는데 말 끄는 건 어디서 배운 거야? 어쨌든 나도 나가서 일하고 싶은데. 우리 그이가 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게 할 거라고 바득바득 우겨서 말이야. 동서들이 아도 일 열심히 해 밖에서 일하는 게 추운 거지. 제가 저렇게 이야기를 해주니 둘째 동서는 얼굴이 아주 홍당무 마냥 시뻘 그게 달아오르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표정을 사진이라도 찍어뒀어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건데 너무 아쉬워요.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제 자랑을 실컷 해댔어요. 어디 너 한번 배 아파 죽어봐라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집안 살림도 우리 그기가 다 하겠다고 하는 거 내가? 말았다 근무자가 나가고 있는데 나는 너무 지루해서 나가는 거야. 동서 둘째 시어머니가 당시에 우리 친척에 빌려준 것 언제 주냐고 했어. 그것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그건 곧 갚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저도 몰래 투자를 해서 돈을 잃었다고 해서 그 돈 빼먹지 않을 거라 걱정 마세요. 그래 빼먹을 거 없을 거야 알지. 그래도 공무원으로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렇게 할까요?
나는 그를 물어본 게 아니라 동서가 일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런 거야. 그걸 보면 우리 남편을 참 잘 만났어. 우리 시어머니가 책임감이 좋고 우리 남편은 잘한다. 동서 둘 다 아무 소리 못하고 떨면 언제 들어온 건지 시어머니는 남편 칭찬에 동의했다고 해. 그럼 우리 성필이 장남으로서 말한 게 아니라 가장 똑똑하고 인품 좋은 것을 우리 성필이 새끼들 중에서 그 녀석 고등학교 때 여자들이 줄줄이 따라다녔다. 그는 너희들 남편들이 성필 때문에 많이 입었지? 누나들이 형을 주라고 해도 주질 않아서 성준이랑 성희가 먹었어. 내가 다른 여자라면 안 허락했는데 우리 수찬이라서 결혼을 허락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시원하게 남편 칭찬을 넣어주셨어요. 놀라게 하네요. 자기들끼리 먹고 나에게 덤비던 두 여자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떠나갔어요. 동서들이 뒤돌아서 갈 때 시어머니가 내 옆구리를 찔렀다 이야기했어요. 정말 나라 돈을 받아서 산다고 유세 중이라고 해요. 제가 그때 그 표정을 사진이라도 찍어뒀어야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건데 너무 아쉬워요.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제 자랑을 실컷 해댔어요. 어디 너 한번 배 아파 죽어봐라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집안 살림도 우리 그기가 다 하겠다고 하는 거 내가? 유세 안 그러냐네. 아래 사람들이 그러면 참지 말고 꽉 뭐라고 해. 알겠지? 아유 사람들은 나보고 큰며느리만 너무 편애하지 말라고 하는데 아래 주민들이 그러면 참지 않고 단호히 말해야지. 알겠지요? 아이고. 사람들은 날 보고 큰며느리만 너무 편애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들 집도 예쁘게 하려다가도 예쁘게 할 수 있어야지. 시어머니도 다 듣고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가 계셔서 마음이 조금 더 편했지만 제가 맏며느리이며 여수에 있는 시댁과 충청도에 있는 저희 집이 그나마 가까워서 시어머니를 자주 찾아보면서 가족관계를 유지했어요. 시댁에서 실세인 시어머니이니 그들이 나에게 말할 수 없었지만 이들이 엄마와 제게 한 말 때문에 미웠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저와 시어머니에게 한 말을 갚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명절의 이야기예요. 아이고 어머니 왜 그렇게 많은 것을 사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이 충분히 다음에 생길 거예요. 아이야, 내가 정말 못 살아 오래 살아야겠다. 이렇게 많은 걸로 처리하지, 아이야. 우리 강아지들이 온 집에 놀러 오고 많은 것을 먹어야 한다. 내 마음이 든든해. 그날은 전날이었어요. 설날의 식사를 위해 남편과 아이들과 함께 시댁에 있던 상황이었어요. 제 친정 부모님은 해외에 있기 때문에 시댁은 제게 친정과 같았어요. 그날은 일찍부터 시어머니와 함께 장을 나가서 명절 음식을 만들 재료를 사오고 다듬고 반죽하는데 몇 시간을 보냈어요. 아니 그들 왜 전화를 계속 안 받아? 아유. 이런 얘네들 오다 큰일 났다. 아니다. 명절에 고속도로에서 사고 많이 나니까 다시 되어라고. 문의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전화하고 둘째 동서한테 다시 말하라고 했어요. 얘 지금 이거 술 취한 거 맞지? 얘 목소리가 왜 이런다니까. 대체 얘네들 지금 어디래? 동서 지금 그래서 어디야? 어딘데? 정말 사람 귀찮게 하시네요. 형님, 음식은 촌사람인 형님이 더 잘하니까 형님이 하시면 되죠. 어머니한테는 그이랑 서방님이 말씀드린다고 했으니까 전화 좀 그만하세요. 아시겠죠? 저 지금 오랜만에 마음 편히 술 마셔서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방해하지 마세요. 저리 이야기를 하고서는 자기네들끼리 하호 웃으며 마치 저를 놀리듯이 뚝 끊더라고요. 그것들의 전화가 끊김과 동시에 저희 시어머니의 인내심도 뚝 끊겨버리고 말았어요. 당장 짐 싸라내야 우리도 홍콩인가 모기인 저것들 있는 곳에 가자. 이것들아, 촉전 나야겠어. 싹퉁머리 없는 것들, 어디서 가족들 걱정하는 건 생각 못하고 자식 새끼까지 있는 것들이 뭐 손이, 사람한테 좋은 사람이 뭐지? 이 망할 것들아. 아들아, 당장 비행기표 끊어. 어머니, 일단 진정하세요. 당장 어떻게 저희가 여행을 가겠어요? 왜 못 간다니? 저 거들나는 꼬락서니 보니까 내가 아주 열불이 나서 그래 뭐 촌사람 아이고. 둘째랑 셋째, 둘 다 춘천이 부산이 고향 아니라니 웃기는 것들이야. 아주 제가 화를 내기도 전에 그리고 저희 남편이 화를 내기도 전에 통화 내용을 함께 들으신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를 지으셨고
시어머니의 분노한 마음은 알겠다만 명절 기간에 당장 해외여행 가는 티켓을 어떻게 구하겠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명절에 오히려 더 비행기 티켓 값도 최고치잖아요. 거기다 가족들의 여권은 다 집에 있지만 여행을 가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진정시키고 나서 남편, 저, 그리고 어머니가 마주 앉을 수 있었어요. 아이들은 방에서 낮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나가셨어요. 어디서 말이야 하이고 왜 장난만 챙기냐고 자기네들 하는 것들을 보라고 라며 화를 냈습니다. 저 각인과 셋째는 일하고 있답니다. 어둠 줄 모르겠느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어머니는 더 화를 내셨죠. 화가 날 만한 상황이라고 생각했죠. 우리 가족은 아무런 말 없이 납천하고 있으면 안 될 겁니다. 모두가 전전긍긍한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말리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함께 가기로 결정했으니까요. 그렇게 끔찍한 명절 휴가가 지나간 후 양서가 일하는 나라로 가기로 했어요. 두 사람이 일하는 곳으로 가서 뼈아픈 상처를 줄 생각이었지만 이렇게 말이에요. 괜찮을까? 라고 말하는 것은 안 돼요. 나도 주말에 가야겠어? 엄마, 남편이 지라는 곳이 여기에서 얼마나 먼데 그쳐요? 라며 가자고 말했습니다. 운전도 못한다고 한 건 아니잖아. 가만두진 않을 거야. 어머니가 말하며 결정했습니다. 말이죠. 예, 가자. 남편은 우리와 어머니의 힘이 빠질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보고 내려오라고 했지만 이미 분노에 휩싸인 나와 시어머니는 그 명령조차 듣지 않았다. 생각해보니 파주와 남양주, 서로 너무 다른 위치에 있는 동생을 찾아가는 것은 분노 때문에만 가능했던 일이었다. 사람의 의지는 정말 무섭다. 동생의 직장인 구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적진에 진입하는 듯 당당하고 비장하게 안으로 들어섰다. 한 발짝씩 내디딜 때마다 마음이 쿵쾅거리는 느낌이었지만 설렘과 분노가 뒤섞인 이상한 감정이다. 어디 가서 얼굴 좀 보게 해줘라고 말하려 했지만 점심시간도 아닌데 그 자리를 비운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분노가 솟구치기 시작했다. 무슨 일로 그러세요? 누가 만나 달라고 했습니까? 하던 찰나 다른 사람이 다가와 이지영 시어머니가 왔다고 말했다. 시어머니 여신이라도 만날 것처럼 우리를 보며 서로 물음표가 떠오르게 했다. 시어머니가 오셨다고? 정말 무슨 진실이 있는지 판단해야 했다. 아니 해도 다들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묻고 싶었어요. 왜 그러는 거야 말이야? 아, 저희가 뭘 잘못한 거길래 다들 그러는 거죠? 동서를 불러주세요. 설명을 해주시든가 해야겠어요. 아, 그게 아니야. 이거 얘기할 수 있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서 우리도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나는 이미 이지영 때문에 더 놀라는 것도 없으니까 석 시원히 얘기하고 이지영을 부르세요. 나 이지영을 봐야겠다고 지금 여수에서 왔다는 거야? 그러고도 직원들은 오래도록 망설이다가 마침내 그 이야기를 꺼냈어요. 시어머니와 나는 여러 사람들 입에서 나온 그 말을 듣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음식을 먹는 직원들도 소름 끼치는 것을 느끼고야 말았죠. 둘째 동서의 행동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이상의 것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었잖아요. 경조 휴가도 받아서 우리 직원들이 모두 떠나보냈었는데 오늘 시어머님이 그 자리에 나타나면 우리도 당황스러워할 거예요. 여러분도 믿어지지 않죠? 아니, 멀쩡히 살아계신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경조 휴가를 받고 부근을 다 걷어 보내버리다니 말이죠. 사람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둘째 동서의 그 행동에 대해 이해가 안 가요. 저보다 3살 어린 여자가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할 수 있냐고요? 왜 죽었다고 할까? 내가 살아 있잖아. 어머나, 그게 그거야. 내가 죽었다고 했었죠. 아이고, 이건 완전히. 엄마는 정말로 분노했어요. 모든 상황을 이해했고 직원 한 명이 빠르게 의자를 내보내줬어요. 엄마는 차가운 물을 마시며 이야기를 다 들었어요. 해답은 쉽게 나왔어요. 이야기에 의하면 둘째 동생이 남편에게 빌린 3천만 원을 돌려준다고 거짓말했어요.
두 번째 동생이 돈이 필요했고 결혼까지 하고 있었는데 돈을 구하는 방법은 부모님한테 구해야 했지만 부모님은 조금도 입에 맞지 않았어요. 과연 그렇게 큰 돈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은 결혼식 때도 부모님을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결혼식에서는 사람들이 장롱을 모두 비게 했고 또 이혼할 것이 없었던 곳이었어요. 그 돈은 넘어가 버려 이제는 알 말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 돈을 뭐 했는가는 현관에서 나타난 돈을 그렇게 쓰게 될지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결속. 어머님은 내 시술이 거짓말로 동서라 죽으라는 말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어머님의 등장으로 많은 거짓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호랑이도 나타나면 제 이야기를 듣겠다고 직원들과 함께 대통합하여 둘째 동서가 테이크아웃 커피를 들고 유유히 나타났습니다. 형님, 어머님, 어디로 오셨습니까? 아니요. 어머님이 아닌 사도님이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사도님이 되는 사람으로 대답해 주세요. 이지영 씨가 사도님이 된다며 무슨 소리를 하는 것이냐고 시무룩해했을 때 말했던 것처럼 너는 멀쩡히 살아있으니까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님이 되십니다. 아니, 지금 무슨 말씀이신가요? 주둥이 안 다물고 나는 이러한 많은 것을 해놓아도 너는 내 얼굴을 봐도 어머님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아이고, 정말 대단합니다. 멀쩡히 생존한 덕분에 돈을 얻으면 그 돈은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말을 믿지 않으려고 하며 그것을 모두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시어머니는 정말 화가 난 것 같아서 소리쳤다. 그래서 둘째 동서는 현실에서 어색한 일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해 곤란해했고 직원들과 어머님의 멍에만 바뀌면서 사라져버리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이에 구청장은 혼돈의 상황을 해결할 차례가 왔다고 생각하여 제 시어머니와 함께 상담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제가 시어머니를 팔아서 돈을 얻었다고 말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양에서는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어머니를 판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어서 미쳤다고 생각했다. 엄마, 셋째, 동생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마지막으로 세 사람이 엄마를 판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생각하면 그들의 모습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를 팔아서 돈을 벌고자 하는 생각은 처음부터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이런 일을 사실부터 미리 막을 수 있었다면 좋았을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을 지켜보던 중 제가 상황을 파악했을 때 지금 여러분이 그 자리에 없어도 둘째 동서에게 큰 일이 생기고 난해할 것 같아서 시어머니를 모셔나가기로 결정하고 거기서 물러났습니다. 동생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당할 일이 있다고 전해주었죠. 내가 전생에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며느리라는 이름의 둘이가 여전히 활짝 웃는 나를 귀신 취급할 수도 있겠네요. 나는 그들을 그냥 사람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냥 가자고요. 머리가 아파서 깨질 지경이네요. 돌아가요. 전화를 끄는 것은 기 가장 아까 전화실에서 돌아오기 전에 막내 동서의 전 어디로 돌아간 적이 없는데 여기 구청장이 이미 사실을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동서의 직장으로 전화를 걸어 그 사실을 알렸죠. 구청장이 거기로 연락을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속은 늦지 않아 세 번째 동생에게 미리 알려주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둘째와 셋째 동생이 번갈아 내게 연락을 해왔어요. 형님, 정말 무슨 짓을 한 건가요? 저는 형님 즉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노인을 구청으로 왜 데려가요? 왜요? 형님이랑 어머니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요? 아무것도 그랬다고요. 내게 무슨 소리야? 왜 형수의 말을 그렇게 쉽게 믿어? 돈이 급하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하지만 엄마가 불로장생이 아니야. 아이들, 엄마가 얘기했다고 하면 그럼 나중에 엄마가 정말 돌아가면 그때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고 넘어가려 했잖아. 그러니까 서방님의 말씀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아도 돼. 어머님은 떠나시고 지금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잖아. 서방님도 자식이 있는데 말을 그렇게 해야겠어? 정말 가관이야.
둘째 동생과 셋째 동생이 똑같은 소리를 주면 어떻게 그들이 똑같은 소리를 해야 할지 이해가 안 돼. 다행히도 우리 남편은 저 두 사람이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 일단 두 동생 모두 직업이 해체되었고 거기에 더해 거짓으로 받은 돈 때문에 민사 형사소송으로 가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어. 진실을 말하자면 그들이 잘못을 저질렀고 그에 대한 처벌을 받아야 할 거야. 그런데 동생들이 나한테 욕을 하면서도 아마태죠. 그러나 시동생들은 내 손님인 시어머니와 남편이 함께 있었으니까 그들은 그런 소리를 할 수 없었을 거야. 내가 그들을 그렇게 키웠다고 생각하지 마. 너희 처가가 그런 짓을 했다는 건 알아. 그런데도 너희 두 사람이 이제도 살아있는 게 이상해. 엄마를 하늘로 보내버린 거 아니야? 이 썩을 놈들아, 너희 둘은 앞으로 내 자식이 아닌 걸로 생각할 게 있으니까 그런 줄 알아라. 나한테 빌려간 돈 싹 갚아 알겠어. 엄마 내가 그 돈을 당장 어떻게 갚아? 나 아직 형한테 빌린 돈도 못 갚은 거 알잖아. 그게 자랑이냐, 자랑이야. 갚지도 못할 돈을. 그럼 왜 빌려갔어? 왜 이번에는 내 형 죽었다고 하고 돈 받아 먹으려고 그랬냐? 내 형 없애버리고 받은 무음으로 나한테 돈 갚으려고 에라이 썩을 것들. 너네들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시어머니는 저와 함께 둘째 동서가 있는 곳에 다녀오고 난 뒤에 저희 집에 머무르셨던 시어머니는 제대로 된 사과는커녕 변명만 해대는 당신. 둘째 아들한테 다 필요 없으니깐 돈 당장 내놓으라고 소리를 치셨어요. 나 너희들한테 이체한 내역도 있고 너희들이 돈 갚겠다고 너희들 손으로 작성한 각서도 있으니까 얼마든지 고소할 수 있어 알아. 새끼가 나를 없앤 마당에 나라고 자식놈 고소 못할까? 그 와중에 시동생은 자기네들 양심에 찔렸던 건지 시어머니한테 돈을 빌려갈 때마다 자기네들이 나서서 각서를 썼더군요. 각서 쓸 양심으로 시어머니를 이미 돌아가신 분으로 만들 일을 안 하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연락의 통화를 마치시고 냉수를 한 1~2는 드셨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가 지쳐 자리에서 잠드시는 걸 보고 나서 안방으로 들어와 시동생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몇 시에 도착을 하든 간에 당장 튀어와 알겠어. 너네가 사람이냐? 너희가 사람이야. 아니 어머니 기절하기 직전까지 가셨어 알기나 해. 당장 오늘 나랑 너희 형수 앞에 너희들 그 얼굴 안 보이면 아주. 그때는 법정에서 바로 보는 거라고 생각해. 나는 말했다. 몇 시에 도착하든지 상관없이 곧장 집을 나와서 남편을 무섭게 생각했던 이 시동생이 남편의 전화를 받자마자 즉각 도망쳤어요. 그 중에서도 자기들 부인들을 떨며 말을 한 것이죠. 시어머니는 시동생이 집에 나타난 것을 알았지만 얼굴도 보고 싶지 않고 말도 하고 싶지 않아서 그대로 문을 잠갔어요. 우리와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죠. 저라면 얼굴 안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얼굴에 똥 묻었다고 생각할 거예요. 시어머니는 분위기를 제대로 파악한 시동생 두 사람이 안방에 들어와서 우리와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우리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왜 무릎을 꿇었는지 나 너희한테 무릎 꿇으라고 한 적 없는데. 너희가 그렇게 지금 죄지은 표정을 지어도 내가 바뀔 건 없으니까 기대하지 마. 나 어머니가 너희 같은 놈들에게 빌려준 돈은 반드시 돌려줄 거야. 어떻게 갚을 거야? 형, 우리 정말 잘못했어 알아. 그래서 형한테 전화하자마자 곧장 왔잖아. 둘째 홍이랑 나 둘 다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엄마한테 형한테 돈 빌린 거 아니겠지? 당장 몇 천이든 돈을 우리가 어떻게 갚어? 아니 그럼 언제? 어머니가 말하신 대로 죽었다고 할 거야? 아니면 너희 형수가 죽었다고 하면 너희 부인들 놈 부금 챙겨갈래? 나 그 말을 듣자마자 너무 충격받아서 말이 안 나왔어. 알아, 살다 보면 사람이 하는 짓도 있고 하지 말아야 할 짓도 있어? 알기나 해야 해. 너희들은 눈물을 흘릴 자격도 없어. 어디서 대답하지? 내 집에서 눈물 흘릴 건지? 남편이 그렇게까지 화를 냈을 때 저는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시동생 두 놈은 눈물로 잘못을 인정하며 남편을 붙잡고 울며 난리를 쳤는데
남편은 전혀 놀라지 않고 계속 차분했어요. 제 마음에선 너희들 4명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고치고 당장 콩밥을 먹이고 싶었어요. 이번 주 안으로 어머니에게 돈을 보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의 직장이나 누구에게 이 동작을 보이던 너희들의 사생활이 들통날 테니까 남편은 말을 끝내고 시동생을 집 밖으로 내보냈어요. 물론 그것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언니야, 우리는 어떻게 그 돈을 구해야 해? 동생아, 돈 때문에 못 일자리를 팔아서라도 좋아. 무조건 돈을 구해와. 이런 쓰레기들아, 나가서 그 돈을 어떻게든 구해오라고. 아파, 속이 썩어버릴 지경이야. 나쁜 놈들아. 시어머니는 효자손으로 나와서 시동생을 집으로 되돌려보내고 돈을 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돌아가는 두 동생은 저리 가기 전까지 집 앞에서 저희를 돌아보며 울음을 터뜨렸지만 친구 집에 숨겨두고 마음의 준비를 한 상태라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두 동생들도 무릎을 꿇었어요. 어디서냐고요? 제 앞에서요. 제 앞에서 그것들이 무릎을 꿇고 싹싹 빌더 형님. 제가 그동안 형님한테 싸가지게 했던 거,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한 거, 그거 전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한 거, 제가 인정할게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네, 형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아주버님께 말씀 좀 잘해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당장에 그 부금 다 못 돌려주면 고소당해서 정말 철창 신세치게 생겼어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형님도 같은 엄마 입장에서 애들 엄마 없이 크는 보고 싶지는 않으시잖아, 은혜. 결국 직위 해제된 동서 두녀는 이제는 직장에서 잘린 것도 모자라 자기네들이 지령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똥줄을 제대로 탄 것이었어요. 이전에는 말만 형님이라고 했을 뿐 그 속마음은 저를 깔아뭉개고 무시했던 것들이 이제는 아주 형님 소리를 숨쉬듯 내뱉으면서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매달리더니 순전히 돈 때문에 말이에요. 그 돈이 뭐라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무시하던 저한테 무릎까지 꿇을 수 있는 건지. 돈 참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네요. 저는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있던 그것들의 손을 딱 잡아치우고 이야기했어요. 그러게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동서들 왜 그랬어? 시우, 시야, 정우가 나중에 커서 동서들이 한지 똑같이 한다고 생각해봐. 소름 끼치지 않아? 아니, 멀쩡히 살아있는 부모 자기네들 필요하다고 돌아가신 분 만들고 그것도 모자라서 사람들 앞에서 모른 척하고 그게 말이나 돼? 동서, 아까 나한테 그랬지?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이해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동서들 10원 한 장도 안 주겠다고. 그 말씀하시는 거죠?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해요.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노력해서 돈을 갚아야 해요. 형님, 정말로 돈이 없어서 이렇게 되었어요. 우리 부모님과 돈을 빌린 건 알잖아요. 집 담보로 대출받아서 돈을 갚았지만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상황이 어려울 땐 저희가 어떻게 할지를 말해준 적도 없고 대출을 받으라고 한 적도 없어요. 이야기 듣는 입장에서는 난감한 대답을 들었어요. 동생은 눈물을 흘리며 일어섰지만 동생을 끌고 나갔어요. 그래도 끝까지 잘 살 거라고 하니까 말해줬어요. 내가 우리처럼 될 거라고 말할 수 없어. 내가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잘 산다고 말하지 마. 그 말에 분노하며 나갔어요. 더 웃긴 건 이런 반복된 행동이었어요. 서운하게도 그들은 용서받지 못했어요. 부부가 이를 물지 않기로 했어요. 부모님을 두고 돈 문제로 싸우다니 그 결과는 치명적일 거예요. 그 사람이 잃은 돈도 잃은 가족도 삶의 끝에서 욕심으로 인해 바닥을 치는 이 그네의 삶은 아마도 도리어 인생의 진리를 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사람은 죄를 짓고 살면 안 된다는 것 같아요. 이 말은 간단하지만도 너무 깊은 진리를 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말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 안타깝네요. 그렇기에 이제 내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